있다고 다 보여주지 말고 아무리 친해도 이 세 가지는 절대 말하지 마라.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무게를 견뎌내시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을 잠시 굽어보며 가끔은 거대한 바다의 파도 소리처럼 복잡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고 또 헤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영원할 것 같고 내 마음을 100% 이해해 줄 누군가가 반드시 있을 거라 믿으며 나의 모든 것을 내보이곤 했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란 마치 하나의 세밀한 무대 기획이나 예술 프로그램과도 같습니다. 완벽한 공연을 위해서는 무대와 관객 사이에 반드시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듯 우리의 인간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고 인생의 반환점을 돌아보니 한 가지 명확해지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심지어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친밀함의 증거로 서로의 밑바닥까지 다 보여주는 것을 꼽지만 때로는 그 섣부른 투명함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내 심장을 겨누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바로 침묵의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당신의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마라. 패를 다 보여주고 게임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지기 마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삶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차 한 잔과 함께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너와 나는 남이 아니잖아. 우리가 무슨 비밀이 있겠어 라는 말로 서로의 영역을 무단으로 침범하곤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갈대와도 같아서 오늘의 절친한 벗이 내일의 차가운 타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를 고슴도치 딜레마로 설명했지요.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온기를 나누기 위해 서로에게 다가가지만 이내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고 다시 멀어집니다. 너무 멀어지면 추위에 떨고 너무 가까워지면 상처를 입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숙명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는 순간 상대방은 나를 온전히 이해해 주기보다는 은연중에 나를 평가하고 재단하게 됩니다. 때로는 나의 솔직함이 상대방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고 나의 허술함이 상대방에게는 나를 얕잡아 보는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어른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줄 압니다. 난로의 온기처럼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되 너무 가까이 다가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중년 이후 우리가 맺어야 할 건강한 관계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나이 깊은 치부와 약점은 절대 말하지 마라.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감춰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가장 깊은 치부와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지칠 때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와 부끄러운 과거 혹은 깊은 열등감을 털어놓습니다. 이 친구라면, 내 가족이라면 이런 내 모습까지도 감싸 안아주겠지라는 간절한 기대 때문입니다. 물론 그 순간만큼은 상대방이 당신의 손을 맞잡고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습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도 건넬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감정은 영원히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그 약점이 서로를 이어주는 유대감의 끈이 되지만 관계가 틀어지거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순간 당신이 눈물로 고백했던 그 치부는 가장 예리한 무기가 되어 당신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말다툼을 하던 중 너 옛날에 그랬다며 이 네가 그러니까 그 모양이지 라는 식으로 내 아픈 곳을 정확히 후벼 파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순간의 배신감과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또한 나의 치부를 안다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은연중에 우월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얄팍한 안도감이 관계의 평등함을 깨뜨립니다. 동정심은 쉽게 오만함으로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당신의 상처는 오롯이 당신 스스로 치유해야 할 몫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누구나 가슴속에 씻어내지 못한 얼룩 하나쯤은 안고 살아갑니다. 그 얼룩을 굳이 남의 눈앞에 펼쳐 보이며 확인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흘러 내 스스로 그 상처를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약점은 나를 성장시키는 훈장이 됩니다. 남에게 내 약점을 쥐어주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넘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슬픔과 결핍은 오직 당신의 굳건한 내면으로 품어 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 나의 자산 규모와 돈 이야기를 절대 하지 마라. 두 번째로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것은 나의 돈 이야기, 즉 자산 규모와 수입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가장 빠르고 흉악하게 망가뜨리는 독약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돈입니다. 예로부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그저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본능이 자리 잡고 있으며 돈은 그 비교의 가장 명확하고 잔인한 척도가 됩니다. 만약 당신이 모임에 나가 요즘 투자한 주식이 많이 올랐어. 이번에 아파트 값이 뛰어. 여유가 생겼어. 라고 무심코 자랑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겉으로는 다들 박수를 치며 축하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속마음까지 그럴까요? 누군가는 심한 박탈감과 질투심을 느끼며 당신을 시기할 것이고 누군가는 당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할 구실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이 돈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사람들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합니다. 식사 자리에서 은근히 당신이 계산하기를 바라는 눈치가 보이고 경조사비의 기준이 달라지며 누군가는 투자 명목으로 당신의 자산을 노리고 다가올 것입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하면 돈도 많은 사람이 매정하다며 원망을 듣고 덥석 빌려주면 결국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대로 당신의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은 어떨까요? 이 역시 위험합니다. 처음 몇 번은 위로를 받겠지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난의 무게가 자신에게 전가될까봐 서서히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은연중에 당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당신의 삶에 함부로 참견하고 훈계를 두려할 것입니다. 돈이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있으면 질투를 부르고 없으면 무시를 당합니다. 그러니 내 통장에 얼마가 있든 내 한 달 수입이 얼마이든 결코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누군가 묻는다면 그저 밥술이나 뜨고 삽니다. 빚 없이 사는 게 다행이지요. 라며 둥글게 웃어넘기는 것이 최고의 처세술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자신의 부를 떠벌리지 않으며 지혜로운 사람은 돈으로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당신의 곳간을 지키십시오. 세 번째, 타인을 향한 험담과 가족 내부의 비밀을 말하지 마라. 마지막으로 절대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할 세 번째는 타인에 대한 험담, 그리고 가족 내부의 은밀한 비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믿을 만한 친구를 붙잡고 누군가를 매섭게 욕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너한테만 하는 말인데 로 시작하는 그 뒷담화는 순간적으로 묘한 쾌감을 주고 맞장구를 쳐주는 친구와 엄청난 유대감이 생긴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당신의 입을 떠난 말은 반드시 발이 달리고 날개가 돋쳐 이리저리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가장 왜곡되고 흉악한 형태가 되어 당신의 귀로, 당신의 삶으로 부메랑처럼 되돌아옵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남의 흉은 결국 내 인격을 갉아먹고 나를 언제든 남을 깎아내릴 수 있는 가벼운 사람으로 각인시킬 뿐입니다. 이와 더불어 절대로 남에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내 가족의 흉과 비밀입니다. 우리가 애지중지 사랑으로 기르는 자녀들, 딸과 아들을 키우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친근함의 미덕이라 착각하기 쉽고 부부 사이의 은밀한 갈등을 친구에게 하소연하며 위로를 구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애가 요즘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속상해. 우리 남편, 아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 라는 말들. 가족은 나의 또 다른 얼굴이자 나의 가장 깊은 뿌리입니다. 내 입으로 내 배우자, 내 자식, 내 부모의 흉을 보는 것은 결국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격입니다. 당신이 친구에게 눈물로 털어놓은 남편의 무능함, 아내의 성격 결함, 자식의 방황은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색악령을 씌워줍니다. 당신은 시간이 지나 가족과 화해하고 용서할지라도 당신의 이야기를 들은 타인의 머릿속에는 당신 가족의 초라하고 부족한 모습이 영원한 낙인처럼 남게 됩니다.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가족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밖으로 새어나간 가족의 비밀은 타인의 안주거리가 될 뿐 결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어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의 존엄과 명예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 부모이자 배우자로서 그리고 어른으로서 가져야 할 품격입니다. 입술을 깨무는 한이 있더라도 내 집안에 그늘은 나지막이 덮어두고 묵묵히 빛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결론 침묵은 금이며 고독은 자유다. 자, 어떠신가요? 나이 깊은 치부, 나의 돈 이야기, 그리고 가족의 비밀과 험담, 이 세 가지를 가슴속 깊은 서랍에 자물쇠를 채워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훨씬 더 고요하고 평안해질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으로 접어들수록 우리는 말의 무게를 뼈저리게 실감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돋보이지만 나이가 들면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 존경받습니다. 내가 한 말은 나를 옭아매는 족쇄가 되지만 내가 삼킨 말은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아야만 좋은 관계라는 강박에서 이제는 벗어나십시오. 오히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함부로 선을 넘지 않는 건강한 거리감이 우리를 더 오래, 더 아름답게 함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혼자만의 비밀을 간직하는 것을 외로움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른만이 가질 수 있는 내면의 깊이이며 고독이라는 이름의 찬란한 자유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수많은 풍파 속에서도 당신만의 품위를 지키며 오늘을 맞이한 당신에게 무언가를 더 증명하고 해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당신의 길을 걸어가며 입을 무겁게 하고 마음을 넓게 가지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눈부시게 빛날 것입니다. 오늘의 이 긴 편지가 여러분의 마음, 한 구석의 작은 위안과 삶의 이정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평온한 밤 보내십시오. 내일은 더욱 당신다운 단단하고 우아한 하루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수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며 각자의 삶을 지켜내시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을 멈추고 오롯이 나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이 고요한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들어주고 온기를 나누어주는 고마운 인연도 있지만 때로는 나의 평온한 일상에 불쑥 쳐들어와 흑발로 마음을 짓밟고 가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함부로 남의 삶을 평가하는 사람, 은근한 말로 깎아내리며 우월감을 느끼려는 사람, 자신의 감정을 쓰레기처럼 남에게 투척하는 사람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무례한 사람들을 피할 방도가 없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런 무례함을 마주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 같이 언성을 높여 싸우기도 하고 내 정당함을 증명하기 위해 구구절절 변명과 설득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 치열했던 감정의 소모전 끝에 남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사과하던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흙탕물 속에서 함께 뒹군 탓에 내 영혼만 피폐해지고 며칠 밤낮을 분노와 억울함에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을 뿐입니다. 나이가 들고 세륜이 쌓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것이며 수준 이하의 사람과 엮여 내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례한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저 바보처럼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 감정은 단 1%도 소모하지 않으면서 내게 선을 넘는 상대를 가장 완벽하게 제압하고 때로는 미치게까지 만드는 최고의 처세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가장 우아하고도 치명적인 무기, 침묵의 기술입니다. 염세주의 철학자이자 인간 심리의 바닥까지 꿰뚫어 보았던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빌려 이 침묵이 어떻게 상대를 파괴하고 나를 지켜내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 지극히 냉철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본성 깊은 곳에는 이기심과 질투, 그리고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위안을 얻으려는 얄팍한 악의가 숨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충고합니다. 이 세상에는 어리석고 무례한 사람들이 넘쳐난다. 그들의 행동에 일일이 분노하고 상처받는 것은 길을 걷다 발부리에 채인 돌멩이에게 화를 내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다 상상해 보십시오. 산길을 걷다가 뾰족한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져 피가 나고 아픕니다. 이때 당신은 그 돌멩이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왜 거기 있었느냐고, 왜 나를 넘어뜨렸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십니까? 돌멩이를 향해 논리적으로 따지고 든들 돌멩이가 미안해 할까요? 아닙니다. 그저 탁탁 털고 일어나 다음부터는 그 길을 조심해서 걸어가거나 돌멩이를 발로 툭 차서 치워버리면 그만입니다. 쇼펜하워는 무례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 역시 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에게 무례하게 구는 사람은 이성적인 대화가 통하는 인격체가 아니라 내 앞길에 놓인 뾰족한 돌멩이나 지저대는 개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례함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 내면의 열등감과 꼬인 심사가 밖으로 튀어나온 것뿐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헛소리에 의미를 부여하고 화를 내며 반응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해주는 꼴이 됩니다. 가장 완벽한 복수와 제압은 상대를 철저히 투명 인간 취급하며 내 감정의 동요를 허락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왜 침묵이 그토록 강력한 무기가 될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례한 사람들의 심리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남에게 선을 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반응을 먹고 사는 감정의 뱀파이어들입니다. 그들이 무례한 말을 던지는 목적은 명확합니다. 당신이 당황하는 모습, 억울해하며 얼굴이 붉어지는 모습, 혹은 화를 내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 그들은 묘한 우월감과 권력감을 느끼며 쾌감을 얻습니다. 당신의 분노와 슬픔이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승리했다는 전리품인 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심의 일격을 날렸는데 당신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화를 내지도 변명하지도 않고 그저 싸늘한 표정으로 가만히 바라보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이때 무례한 사람의 내면에서는 엄청난 혼란이 발생합니다. 자신이 던진 공이 벽을 맞고 튕겨나와야 게임이 진행되는데 그 공이 마치 끝없는 심연의 늪으로 쑥 빨려 들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 왜 화를 안 내지?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해서 충격을 받았나? 아니면 오히려 나를 우습게 보고 있는 건가? 상대방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과 불안감으로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방어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형태의 공격입니다. 당신이 침묵하는 그 몇 초의 시간 동안 공기의 흐름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무례함을 던진 쪽이 오히려 당신의 눈치를 살피게 되고 자신이 뱉은 말이 허공을 맴도는 것을 느끼며 스스로 민망함과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싸우지 않고도 관계의 주도권을 당신이 완벽하게 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무례한 상대를 만났을 때 이 우아한 침묵의 기술을 어떻게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무작정 꿀먹은 번거리처럼 참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약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기 때문에 무시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3가지 실전 행동 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3초의 응시입니다. 상대방이 선을 넘는 말, 기분 나쁜 농담이나 인신공격을 던졌을 때 절대 즉각적으로 대답하거나 웃어넘기지 마십시오. 하던 행동을 멈추고 상대방의 눈을 정확히 쳐다보십시오. 표정은 차갑고 건조해야 합니다. 분노할 필요도 없고 입꼬리를 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영혼 없는 눈빛으로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가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을 관찰하듯 3초간 가만히 응시하십시오. 이 3초의 정적은 상대방에게는 3시간처럼 길고 숨막히는 시간이 됩니다. 그 침묵 속에서 상대는 자신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직감하게 됩니다. 둘째, 화제 전환 혹은 물리적 이탈입니다. 3초간의 차가운 응시가 끝났다면 그 말에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이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향해 고개를 돌려 일상적인 이야기를 꺼내거나 아, 물 한 잔 마셔야겠네요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네가 방금 한 지저댄 소리는 내 귀에 닿지도 않았으며 너는 나에게 그 어떤 타격도 줄 수 없는 하찮은 존재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압도적인 방법입니다. 상대를 완전한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지요. 셋째, 반사의 질문을 무미건조하게 던지는 것입니다. 침묵을 깨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감정을 1도 섞지 않고 이렇게 반문해 보십시오. 지금 그 말은 저 들으라고 기분 나쁘게 하신 말씀이시죠? 그렇게 무례한 질문을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언성을 높이지 말고 마치 사실 관계를 확인하듯 건조하게 묻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보통 교묘하게 농담을 빙자해 공격합니다. 당신이 돌직구로 상대의 무례함을 만천에 드러내는 질문을 던지면 그들은 당황하여 아니, 농담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라며 횡설수설 변명하기 바빠집니다. 상대방이 변명을 시작하는 순간 게임은 당신의 압승으로 끝난 것입니다. 쇼펜하워는 바보들을 상대로는 차가움만이 유일한 처방전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상대에게 나의 기쁨이나 슬픔, 분노의 감정을 읽히는 것 자체가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은 그 어떤 방패보다 견고한 성벽입니다. 우리가 무례한 사람의 말에 상처받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사람의 평가를 나 자신에 대한 진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능력이 없어. 왜 그렇게 나이 들고 초라해졌어? 라고 말할 때 마음이 쿵 내려앉는 것은 내 안 깊은 곳에 정말 내가 그런가? 라는 불안감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철학자는 단호히 말합니다. 타인의 머릿속은 내 진정한 행복과 가치가 머물기에는 너무도 비좁고 초라한 곳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온전히 그 사람의 문제일 뿐 내 삶의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길을 가다 미친 사람이 당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욕을 한다고 해서 당신이 정말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례한 사람들의 공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혀끝에서 나온 독설은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결코 당신의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침묵으로 굳게 닫힌 당신의 성벽 앞에서
그들이 쏜 독화살은 튕겨나가 결국 그들 자신에게 돌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반환점을 돌아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억지로 나를 낮춰가며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례함에는 단호한 침묵으로 선을 긋고 나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에게만 따뜻한 웃음을 내어주기에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부족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삶에 함부로 돌을 던지려 할 때 오늘 함께 나눈 침묵의 기술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진흙탕에 구르며 옷을 버리는 대신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호수처럼 묵묵히 그리고 차갑게 상대를 삼켜내십시오. 바위는 개가 짖는다고 흔들리지 않으며 깊은 강물은 돌을 던져도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당신이 뿜어내는 가장 강력한 카리스마이자 타인에게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드는 범접할 수 없는 품격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감정과 에너지는 오직 당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만 쓰여야 합니다. 오늘 밤은 그 어떤 세상의 소음도 타인의 무례함도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하기를 바랍니다. 견고한 성벽 안에서 누구보다 평온하고 깊은 휴식을 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언제나 당신의 단단하고 우아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 하루를 무사히 건너오시느라 참으로 애만하셨습니다. 복잡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오롯이 나 자신의 호흡에 귀 기울이는 이 평온한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맺는 인연들은 마치 한 그루의 나무가 자라나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 가지 저 가지 뻗어나가며 무성한 잎을 피우는데 집중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넓은 인맥을 구축하는 것이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고 믿었지요. 하지만 가을을 지나 겨울의 문턱으로 향하는 인생의 후반전에는 다른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무가 튼튼한 기둥을 유지하고 달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영양분을 갉아먹고 햇빛을 가리는 썩은 가지들을 과감하게 잘라내는 가지치기를 해야만 합니다. 인간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오랜 세월 알고 지냈다는 이유로 혹은 모질게 끊어내기 미안하다는 이유로 나를 병들게 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 영혼을 갉아먹고 감정을 착취하는 사람을 방치하는 것은 내 삶이라는 소중한 텃밭에 독초를 키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소중한 인생을 남김없이 파괴하기 전에 지금 당장 끊어내고 멀리해야 할 내 인생을 망치는 사람의 6가지 특징에 대해 뼈 아프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편안하게 두 눈을 감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찬찬히 떠올리며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특징 1. 은연중에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 가면을 쓴 질투심. 첫 번째로 당장 손절해야 할 사람은 교묘하고 은근한 방식으로 나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대놓고 욕을 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교활하게 농담이나 걱정이라는 그럴싸한 가면을 쓰고 다가옵니다.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친하니까 편하게 말할게 라는 서두를 던지며 당신의 성과를 깎아내리고 외모를 지적하며 선택을 후려칩니다. 당신이 불쾌한 기색을 보이면 장난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너 참 속 좁다 라며 오히려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은 내면 깊은 곳에 지독한 열등감과 질투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스로 일어서서 빛날 자신이 없으니 곁에 있는 당신을 끌어내려 자신과 비슷한 진흙탕 수준으로 맞추려는 것입니다. 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면 어딘지 모르게 기분이 찝찝하고 자꾸만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면 그 직감을 믿으십시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잘 되었을 때 핑계 없이 박수를 쳐주고 당신이 주저앉았을 때 묵묵히 등을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교묘한 말로 당신의 날개를 꺾으려는 사람 곁에서는 당신의 찬란한 가치가 시들어갈 뿐입니다. 특징 2. 숨 쉬듯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사람, 감정의 흡혈귀. 두 번째 특징은 입만 열면 불평불만이 쏟아지고 세상 모든 것이 불만스러운 감정의 뱀파이어들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든 일이 있고 하소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의 세상은 온통 잿빛이며 뉴스 사회면보다 더 어둡습니다. 만날 때마다 가족흉, 시댁욕, 직장 상사욕, 정치 이야기로 침을 튀기며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당신이 좋은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려 해도 이들은 네가 몰라서 그래, 어차피 안 돼 라며 당신의 밝은 기운마저 빨아들여 버립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지독한 전염병과 같습니다. 매사에 불평하는 사람과 두세 시간 대화를 나누고 나면 파티를 한 것도 아닌데 온몸에 진이 빠지고 덩달아 세상이 원망스러워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들은 당신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취급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마음속 오물을 당신에게 남김없이 쏟아붓고 자신은 속이 후련해져서 돌아갑니다. 내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타인의 감정 쓰레기를 받아내는데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곁에는 맑고 청량한 에너지를 주는 사람만 두기에도 인생은 짧습니다. 특징 3. 타인의 험담과 뒷담화를 안주거리로 삼는 사람, 입에 독을 품은 자.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사람은 자리에 없는 사람을 무자비하게 도마 위에 올리는 뒷담화 전문가입니다. 이들은 모임에 나오면 오직 남의 불행과 결점만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네 집 남편이 사업 망했다며? 그 집 애가 이번에 대학 떨어졌다던데 라며 타인의 아픔을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구경거리로 전락시킵니다. 이런 사람과 맞장구를 치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일순간 우리는 비밀을 공유하는 특별한 사이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당신 앞에서 다른 사람의 험담을 그렇게 쉽게 하는 사람은 당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흉을 봅니다. 이들에게 우정이란 남을 짓밟고 서는 얄팍한 유대감일 뿐이며 타인의 비밀은 그저 가벼운 술안주에 불과합니다. 입에 독을 품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언젠가 그 독화살은 100% 당신의 등에 꽂히게 됩니다. 입이 무겁고 남의 흉보다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특징 4. 사과할 줄 모르고 남 탓만 하는 사람, 나르시시스트. 네 번째 특징은 절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는 사람입니다. 이들과의 관계는 지독하게 피곤합니다. 약속에 늦어도 차가 밀려서, 일에 차질이 생겨도 네가 제대로 안 알려줘서라며 항상 핑곗거리를 찾습니다. 명백한 자신의 잘못 앞에서도 기분 나빴다면 미안한데 네가 먼저 원인을 제공했잖아 라는 식의 반쪽짜리 사과로 일관합니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으며 자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지독한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면 갈등이 생길 때마다
당신이 먼저 져주거나 억울하게 죄인 취급을 받아야만 관계가 굴러갑니다. 굽히지 않는 강철은 결국 부러지듯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는 고집불통 앞에서는 당신의 마음만 다치게 됩니다. 책임질 줄 아는 어른스러운 사람을 곁에 두셔야 합니다. 특징 5. 필요할 때만 굽신거리고 평소에는 무심한 사람, 기회주의자. 5번째로 멀리해야 할 사람은 나를 인격체가 아닌 도구로 바라보는 철저한 기회주의자입니다. 평소에는 명절에 안부 문자 한 통 없다가 갑자기 돈이 필요하거나 부탁할 일이 생길 때만 세상에서 가장 친한 척하며 연락이 옵니다. 내가 믿을 사람은 너밖에 없다며 온갖 가머니설로 당신의 선의를 쥐어짭니다. 당신이 정성을 다해 도와주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입을 싹 닫고 다시 무소식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힘들고 어려워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어떨까요? 귀신같이 핑계를 대며 전화를 피하거나 바쁘다며 자리를 뜹니다. 이들에게 인간관계란 철저한 이해득실의 거래장부일 뿐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에게 당신의 소중한 정성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인연은 맑은 날 화려한 파티에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 오는 날 묵묵히 우산을 씌워주는 사람입니다. 특징 6. 나의 선의를 권리로 착각하고 선을 넘는 사람, 경계 침범자. 마지막 6번째 특징은 나의 배려와 희생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며 함부로 선을 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호의로 시작했습니다. 밥을 한두 번 사주거나 어려운 일을 묵묵히 도와주었지요. 건강하고 염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끼고 다음에는 자신이 보답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당신의 착한 마음을 이용하기 좋은 호구로 인식합니다. 점차 무리한 부탁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당신이 한번 거절이라도 하면 사람 변했다, 매정하다며 오히려 당신에게 적반하장으로 화를 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시간, 돈, 감정의 경계선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짓밟고 들어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거절하지 못하는 착한 당신의 성품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경계를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은 나 역시 존중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이 6가지 부류의 사람 중 누군가가 당신의 곁에 있다면 이제는 서서히 마음의 거리를 두고 끈을 놓아야 할 때입니다. 오랜 인연을 끊어내는 것은 마치 생사를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옛 정이 있는데 나마저 돌아서면 저 사람은 어쩌나 하는 착한 마음이 당신의 발목을 잡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내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은 오직 나 자신입니다. 배에 구멍을 내고 물을 퍼붓는 사람들을 억지로 안고 가다가는 결국 내 배가 깊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맙니다. 손절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내 인생을 평온하고 향기롭게 지켜내기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단호한 내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은 나를 깎아내리고 병들게 하는 사람들과 낭비하기엔 너무도 귀하고 짧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따뜻한 위로가 되는 사람, 나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 묵묵히 곁에서 온기를 나누어주는 진짜 인연들로만 당신의 정원을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빈자리가 생겨야 비로소 새로운 좋은 바람이 불어오는 법입니다. 독초를 뽑아낸 당신의 마음에
내일은 눈부시게 맑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평안하고 고요한 밤 보내십시오. 늘 당신의 우아하고 단단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겁니다. 누군가가 한 말 한마디에 혹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는 그 순간. 손이 떨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목까지 뭔가가 치밀어 오르는 느낌.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입 밖으로는 이미 거친 말이 나와 있는 그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식고 나서야 후회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말 한마디만 안 했어도 그냥 참을 걸, 그냥 자리를 피할 걸. 그 후회가 머릿속에서 며칠씩 맴돌았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오늘 이 이야기는 그런 분들을 위한 겁니다.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억제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그 화가 나를 지배하게 두지 않는 법, 오히려 그 순간 내가 상황을 지배하는 법을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부. 우리가 화를 내고 후회하는 진짜 이유. 화가 날 때 우리 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강렬한 감정, 특히 분노가 올라올 때 우리 뇌의 가장 원시적인 부분인 편도체가 먼저 활성화된다고요. 이 편도체는 수만 년 전 조상들이 맹수와 마주쳤을 때 생존을 위해 발달한 부위입니다. 위협을 감지하면 0.1초도 안 돼 반응합니다. 생각하기 전에 먼저 행동하도록 설계된 거죠. 문제는 우리 뇌가 맹수 앞에서와 상사의 말 한마디 앞에서 거의 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뇌 입장에서는 둘 다 위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 전에 먼저 반응합니다. 논리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차에 작동하기도 전에 이미 몸과 입이 먼저 움직여버리는 겁니다. 화를 낸 다음에야 아차, 그게 아닌데 하고 깨닫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당신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나약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뇌의 구조적인 특성입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어쩔 수 없다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원시적 반응을 다룰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있으니까요. 그 능력을 쓰는 연습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2부. 3초의 기적. 멈추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 딱 3초만 멈출 수 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감정 지연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반응을 딱 3초만 늦추는 겁니다.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화가 났을 때 우리 몸은 이미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있으니까요. 그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건 거의 역방향 운동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몸을 먼저 개입시키는 겁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코로 천천히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7초 동안 참습니다. 그 다음 입으로 8초 동안 천천히 내뱉습니다. 이 478 호흡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자율신경계를 빠르게 안정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숨을 참는 그 7초 동안 각성 상태가 조금씩 낮아집니다. 거기서 이성이 개입할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이 전부입니다. 꼭 478이 아니어도 됩니다. 단 한 번의 깊은 숨, 그것만으로도 폭발을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멈추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먼저 말을 쏟아낸 사람이 진 겁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이미 감정에 지배당한 것이니까요. 상황의 주도권은 먼저 멈춘 사람에게 넘어옵니다. 3부. 화를 표현하는 것과 분출하는 것은 다르다. 이쯤에서 꼭 짚고 싶은 오해가 있습니다. 감정 조절이 화를 무조건 억누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화를 억누르면 결국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억눌린 감정은 어딘가에 쌓이다가 어느 순간 전혀 엉뚱한 곳에서 터져버립니다. 가장 만만한 사람에게 가장 상처 주기 쉬운 방식으로. 진짜 감정 조절은 화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과 분출은 다릅니다. 분출은 감정이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상처 주는 말을 쏟아내는 것이죠. 표현은 내가 감정을 끌고 가는 겁니다. 나는 지금 당신의 그 말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어가 다릅니다. 분출의 주어는 당신이고 표현의 주어는 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I 메시지, 나 전달법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왜 항상 그런 식으로 말하냐는 공격입니다. 나는 그 말이 많이 상처가 됐습니다. 는 표현입니다. 같은 감정이어도 전달 방식이 달라지면 상대방의 반응도 상황의 흐름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화를 느끼면서도 상황을 지배하는 사람은 이 차이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4부. 화를 연료로 바꾸는 사람들 역사를 돌아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엄청난 분노에서 시작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분노를 상대에게 쏟아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그 분노를 연료 삼아 나라를 바꿨습니다. 분노는 에너지입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입니다. 문제는 그 에너지를 어디로 쓰느냐입니다. 화가 났을 때 그 에너지를 상대에게 그대로 쏟아붓는 것, 그건 연료를 그냥 땅에 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상대도, 나도, 관계도 다 같이 타버립니다. 그 에너지를 내 안으로 가져와서 이 질문을 던지십시오. 이 상황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분노의 뒤에는 언제나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다, 존중받고 싶다, 공정하게 대우받고 싶다. 그 욕구를 찾아내는 순간 분노는 자연스럽게 방향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감정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활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화는 막을 수 없습니다. 뇌가 그렇게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그 화에 끌려다니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딱 3초 멈추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깊게 한번 숨 쉬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당신 때문에가 아닌 나는 지금으로 말을 시작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한 번에 완벽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단 한 번, 딱 한 상황에서만 시도해 보십시오. 그 한 번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은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결국 삶을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사연 대신 우리의 삶을 조용히 갉아먹는 불필요한 인연들을 끊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 중에는 나를 성장시키고 위로해주는 고마운 인연도 있지만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면 유독 기가 빨리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매일 봐야 하는 동료인데 어쩌겠어 라며 억지로 그 관계를 붙잡고 있다 보면 결국 골마 터지는 것은 내 마음뿐입니다. 옷장에 입지 않는 낡은 옷을 비워내야 새 옷을 걸 수 있듯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주기적인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손절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반드시 걸러야 할 인간 유형 3가지와 싸우지 않고 우아하게 뒤탈 없이 멀어지는 실전 처세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손절해야 할 유형은 내 감정을 쓰레기통 취급하는 에너지 뱀파이어 징징기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대화의 90%가 불평과 불만, 험담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나 오늘 상사 때문에 미치는 줄 알았잖아. 내 팔자는 왜 이럴까? 라며 부정적인 감정을 한가득 쏟아냅니다. 처음에는 안쓰러운 마음에 공감해주고 위로해주지만 이들은 당신의 조언을 듣고 상황을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우울하고 축축한 감정을 배설할 감정 쓰레기통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1시간을 통화하고 나면 마치 내가 하루 종일 혹사당한 것처럼 진이 빠집니다. 나의 맑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모조리 빨아먹고 텅 빈 껍데기만 남기는 사람. 가장 먼저 거리를 두어야 할 일 순위입니다. 두 번째는 교묘하게 나를 깎아내리는 질투형 인간입니다. 이들은 대놓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주로 걱정과 조언이라는 가면을 쓰고 다가옵니다. 당신이 승진을 하거나 좋은 차를 샀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와, 좋겠다. 근데 그 자리 엄청 힘들다던데 넌 멘탈 약해서 괜찮겠어? 차 예쁘네. 근데 카푸어 되는 거 한순간이다. 돈 관리 잘해. 겉으로는 나를 위하는 척하지만 그 말의 뼈대에는 당신이 잘 되는 것을 배 아파하는 지독한 열등감이 깔려 있습니다. 당신의 성취를 깎아내려야만 자신의 초라함이 위로받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묘하게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거나 찝찝한 기분을 남기는 사람, 내 기쁨을 온전히 나눌 수 없는 사람은 결코 진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언제 내 등에 칼을 꽂을지 모르는 앞뒤가 다른 사람입니다. 내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친한 척, 내 편인 척, 온갖 가머니설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내가 자리를 비우는 순간 다른 사람들에게 내 약점을 교묘하게 퍼뜨리며 험담을 주도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무서운 점은 당신 앞에서는 남의 욕을 하면서 당신과의 유대감을 형성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사실 김 과장님 말이야. 내 앞에서 남의 험담을 쉽게 하는 사람은 남 앞에서도 내 험담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의 무게가 가볍고 박쥐처럼 여기저기부터 말을 옮기는 사람은 언젠가 당신에게 치명적인 오해와 상처를 남길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과 엮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너랑은 이제 끝이야 라고 선전포고를 하고 싸우는 것은 하수들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좁고 대놓고 만든 적은 언제, 어떻게 내 앞길을 막을지 모릅니다. 가장 우아하고 지혜로운 방법은 바로 소리 없는 페이드 아웃입니다. 영화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듯 아무런 선언 없이 천천히 관계의 온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연락의 빈도와 속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카톡이 오면 바로 읽지 말고 반나절 혹은 하루가 지나서 답장하세요. 아, 미안. 요즘 너무 정신없이 바빠서 이제 봤네. 이 바쁘다는 핑계는
상대를 직접적으로 거절하지 않으면서도 거리를 두는 가장 완벽한 방패입니다. 만남을 제안해와도 어쩌지? 당분간은 프로젝트 때문에 주말에도 쉴 틈이 없네 라며 부드럽게 밀어내세요. 이 페이드아웃의 핵심은 상대방에게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재미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리액션을 줄이고 대화 주제를 날씨나 뉴스 같은 건조한 내용으로 한정 지으세요. 먹이를 주지 않으면 그들도 결국 지루함을 느끼고 스스로 떨어져 나갑니다. 만약 같은 직장이나 피할 수 없는 모임이라 완전히 끊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단호한 선 긋기를 통한 감정적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또 징징대거나 선을 넘는 질문을 던질 때 사적인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히 공적인 관계의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아유, 많이 힘드시겠네요. 그런데 이 서류는 언제까지 넘겨주실 수 있나요? 그건 제 개인적인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네요. 아까 하시던 회의마저 할까요? 웃음기를 싹 뺀 건조한 목소리로 미안해하는 기색 없이 대화의 방향을 일이나 공적인 주제로 확 틀어버리세요. 당신의 단호하고 사무적인 태도 앞에서 상대는 뻘쭘함을 느끼고 더 이상 당신의 개인적인 영역으로 침범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나의 귀한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까지 모두 안고 갈 만큼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것을 먹고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기에도 아까운 시간입니다. 내 마음에 생채기를 내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웃어주는 일은 오늘부로 멈추십시오. 서서히 연락을 줄이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정당한 방어입니다. 우아하게 거절하고 뒤탈 없이 멀어지세요. 잡초를 뽑아낸 내 마음의 정원에 비로소 진짜 소중하고 향기로운 인연들이 피어날 자리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볍고 평온한 인간관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이 직접 겪어보신 최악의 인간 유형이나 나만의 지혜로운 손절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단단하고 당당한 내일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사연 대신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강력한 심리 돋보기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들을 알아채는 방법입니다.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서늘한 밑바닥 본성을 단 5분 만에 꿰뚫어 보는 3가지 질문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누구나 가면을 씁니다. 세상에서 가장 친절하고 교양 있고 다정한 사람인 척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진짜 본성은 평온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아주 작은 빈틈이 생겼을 때 무의식적으로 툭 튀어나옵니다. 나중에 그 가면이 벗겨지고 피눈물을 흘리기 전에 미리 그 사람의 진짜 인성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절을 던졌을 때의 반응을 보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제안에 살짝 반대 의견을 내보세요. 예를 들어, 상대가 새로 생긴 파스타 집에 가자고 제안했을 때입니다. 무조건 좋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거기도 좋은데 제가 요즘 밀가루를 먹으면 속이 좀 안 좋아서요. 혹시 한식은 어떠세요? 이때 상대의 입이 아니라 눈빛과 표정을 봐야 합니다. 진짜 인성이 바른 사람은 거절을 수용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당연히 속 편한 한식으로 가야죠. 라고 즉시 대안을 찾습니다. 하지만 내면에 강한 통제욕을 품은 사람은 다릅니다. 내 거절을 마주하는 순간 0.1초 만에 표정이 굳어지거나 눈빛이 차가워집니다. 거기 진짜 유명한 곳인데 그냥 한번 드시죠. 라며 은근히 압박을 줍니다. 자신의 뜻대로 상황이 통제되지 않을 때 본능적으로 불쾌감이 새어나오는 겁니다. 작은 거절조차 유연하게 넘기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큰 갈등이 생기면 반드시 당신을 억누르고 통제하려 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과 대등하거나 강한 사람 앞에서는 완벽하게 연기합니다. 하지만 돈을 내는 손님의 입장이거나 자신보다 사회적 위치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무장해제가 됩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종업원을 어떻게 대하는지 유심히 보세요. 특히 주문이 잘못 나오거나 음식이 늦어지는 불편한 상황이 핵심입니다. 내 앞에서는 부드럽게 웃던 사람이 종업원을 향해 반말 섞인 퉁명스러운 말투로 소리를 지른다면, 또는 턱짓으로 무언가를 지시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본성입니다. 자신보다 약한 존재에게 갑질을 하며 알량한 자존감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지금 종업원에게 향하는 그 무례한 칼날은 시간이 흘러 당신이 그 사람보다 약자가 되거나 만만해지는 순간 고스란히 당신의 목을 겨눌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과거 실패담을 유도해 남 탓의 DNA를 찾는 것입니다. 가장 고단수이면서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나의 실수담을 먼저 꺼내며 덫을 놓아보세요. 저는 예전에 직장에서 큰 실수를 해서 심할서를 쓴 적이 있거든요.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혹시 살면서 가장 아찔했던 실수 같은 거 있으세요?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저도 예전에 제 고집만 피우다가 팀원들 고생시킨 적이 있어요. 그때 참 많이 배웠죠. 라며 자기 반성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걸러야 할 사람은 다릅니다. 실패의 원인을 모조리 세상과 타인에게 돌립니다. 예전에 동업자 놈이 사기를 쳐서 망했잖아요. 상사가 나만 미워해서 억울하게 쫓겨났어요. 자신은 늘 피해자이고 세상이 나빴다고만 주장합니다. 과거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훗날 당신과 문제가 생겼을 때도 모든 책임과 원망을 당신에게 뒤집어 씌울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덮어놓고 의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 소중한 인생에 아무나 드리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화려한 말솜씨와 다정한 미소에 속지 마세요. 단 5분, 아주 작은 거절을 해보고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를 살피고 과거의 실패를 묻는 것. 그 짧은 대화 속에 상대의 밑바닥 본성은 투명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아니다 싶은 사람에게는 화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소리 없이 멀어지시면 됩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존중해줄 진짜 인연들로만 주변을 채워나가시기를 언제나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겪으셨던 소름 돋는 사람들의 특징이나 나만의 구별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현명하고 단단한 인간관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웃으면서 선을 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놓고 무례한 사람은 차라리 쉽습니다. 화를 내도 되고 맞서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다릅니다. 농담이잖아.
왜 이렇게 예민해? 조언해주는 건데 기분 나빠하면 어떡해?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만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이런 말과 함께 옵니다. 맞받아치면 제가 예민한 사람이 되고 웃어넘기면 그 사람이 또 합니다. 그 답답함 오늘 끝내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한테 당하고 나서 후회가 되냐면 그 순간에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입니다. 생각해보면 할 말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는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집에 와서 혼자 생각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이걸 심리학에서는 계단의 기지라고 합니다. 프랑스어로 에스프리 드 레스칼리에 계단을 내려가다가 뒤늦게 할 말이 떠오른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그 계단을 없애드리겠습니다. 미리 준비해두면 그 순간에 쓸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반응을 원합니다. 당신이 당황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어색하게 웃거나 그 반응이 이 사람들한테 뭔가를 줍니다. 우월감이거나 관심이거나 통제감이거나. 그래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원하는 반응을 주지 않는 것. 첫 번째 기술입니다. 농담 해체법입니다. 상황을 보겠습니다. 직장 동료가 회의 중에 말합니다. 아, 이 아이디어는 좀 아닌 것 같은데, 하하. 주변 사람들이 어색하게 웃습니다. 당신은 얼굴이 달아오릅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같이 웃거나 아무 말도 못하거나 나중에 혼자 억울해하거나 이 세 가지 다 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한데 어떤 부분이 아니라는 건가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웃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냥 묻습니다. 이 한마디가 왜 강력하냐면 상대방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비판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그냥 농담이었어요 라고 물러나거나 설명을 하면 이제 내용 이야기가 됩니다. 농담이었다고 하면 스스로 의미 없는 말을 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이 이깁니다. 포인트는 표정입니다. 웃지 않아야 합니다. 화난 표정도 아닙니다. 그냥 진짜로 묻는 표정. 이 표정이 전체 분위기를 바꿉니다. 연습을 해봅니다. 거울 앞에서 혼자 말해보세요. 죄송한데 어떤 부분이 아니라는 건가요? 처음엔 어색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10번만 말해보면 몸에 배기 시작합니다. 몸에 배면 그 순간에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말을 못하는 이유는 뭘 말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입이 먼저 안 움직이는 겁니다. 연습이 그걸 바꿉니다. 두 번째 기술입니다. 미러링 화법입니다. 상대방의 무례한 단어를 그대로 가져다가 돌려주는 방법입니다. 상황을 보겠습니다. 명절에 친척이 말합니다. 너 요즘 많이 쪘다. 관리 좀 해야겠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반응. 그런가요? 하고 수긍하거나, 아, 그래요? 하고 어색하게 웃거나, 속으로 뒤집어지면서 아무 말도 못하거나. 미러링은 이렇게 합니다. 쪘다는 말씀이요? 그게 전부입니다. 상대방의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되물어 주는 겁니다. 이게 왜 효과가 있냐면 대부분의 선 넘는 말은 상대방이 무의식적으로 하거나 반응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대로 돌아오면 상대방이 멈춥니다. 내가 방금 무슨 말을 한 건지 스스로 듣게 됩니다. 거기서 침묵이 생깁니다. 그 침묵을 채우는 건 상대방 몫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더 안 해도 됩니다. 미러링 연습도 해봅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의 핵심 단어 하나만 가져와서 끝을 올려 말하면 됩니다. 너 요즘 많이 쪘다. 쪘다는 말씀이요? 그 사람은 원래 좀 그래.
원래 좀 그렇다고요? 농담도 못 받아? 농담이요? 단어 하나 끝을 올리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만 해도 상대방이 멈춥니다. 자기가 한 말을 다시 듣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 순간이 생기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세 번째 기술입니다. 감정 배제 팩트 방역입니다. 이건 가장 강력하고 가장 연습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핵심은 억울한 감정을 꺼내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게 당신의 감정 반응이라면 감정을 주지 않는 게 최고의 방역입니다.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인이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좀 그래. 우리 다 알잖아. 이때 화를 내면 봐, 내 말이 맞지가 됩니다. 억울해하면 약해 보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좀 그렇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톤이 중요합니다. 화난 톤이 아닙니다. 억울한 톤이 아닙니다. 마치 업무 이야기를 하듯 건조하고 사무적인 톤. 이 톤이 상대방을 가장 당황하게 만듭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으면 상대방은 반응할 대상이 없어집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건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선을 넘은 사람 때문입니다. 사무적인 톤은 그걸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술들을 쓴다고 해서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선을 넘는 사람은 경계가 없는 사람한테 계속 합니다. 경계를 한번 보여주면 대부분 그 이후로 조심합니다. 당신이 만만하지 않다는 걸 아는 순간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갈등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갈등이 생길 소지를 없애는 겁니다. 진짜 평화는 참는 게 아니라 경계를 세우는 데서 옵니다. 이 세 가지를 쓰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냥 넘어가는 게 편하지 않나? 맞습니다.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다시 합니다. 이번엔 더 편하게. 당신이 반응하지 않을수록 상대방은 선을 더 밀어붙입니다. 한 번 제대로 멈추게 해야 다음이 없어집니다. 실제 상황에서 이 기술을 쓰기 어려운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죄책감입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대응하는 건 아닌가? 이러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닌가? 분위기를 내가 망치는 건 아닌가? 이 생각이 입을 막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분위기를 망친 건 선을 넘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걸 명확하게 짚어주는 겁니다. 매너 없이 구는 사람한테 조용히 지적하는 게 무례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한테도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말을 했는지 알게 해주는 거니까요. 죄책감을 내려놓으세요. 경계를 세우는 건 예의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 기술들을 쓸 때 목소리를 높이지 마세요. 낮고 평평한 목소리가 가장 강합니다. 소리를 높이면 감정이 실립니다. 감정이 실리면 상대방한테 빌미가 생깁니다.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는 말이 나올 공간이 생깁니다. 낮고 평평한 목소리로 끝까지 묻는 것. 그게 웃는 얼굴로 선 넘는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황별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립니다. 직장에서 회의 중 비아냥을 들었을 때 어떤 부분이 아니라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가족 모임에서 외모나 나이 지적을 받았을 때 핵심 단어 하나를 끝을 올려 되돌려 주세요. SNS나 단체 카톡에서 애둘러 무시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모두 같은 원리입니다. 묻는 것, 감정 없이,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말을 명확하게 만들면 그 말의 무례함도 명확해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농담을 해체하세요. 웃지 말고 그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물으세요. 둘째, 미러링을 하세요. 상대방 말을 그대로 가져다 되돌려 주세요. 셋째, 감정을 배제하세요. 건조하고 사무적인 톤으로 팩트만 짚으세요. 이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연습이 필요할 뿐입니다. 다음번에 누군가 웃으면서 선을 넘는다면 오늘 이 영상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